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 장터 한복판에 눈앞을 의심케 하는 한 장의 방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를 팝니다. 단돈 10량에 이 기괴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 최고의 덕목이었던 시대에 어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돈 받고 판다는 말입니까? 이는 단순한 륜을 넘어 당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을 붙인 며느리 민서의 마음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빛나는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그 뒤에는 세상 모르고 시집온 어린 신부가 홀로 맞닥뜨린 가혹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가머니설과 차가운 눈초리, 빼앗긴 혼수품,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혹사, 그리고 쌀밥. 대신 내민 보리밥 한 그릇. 사랑하는 남편마저 먼 길 떠난 사이, 그녀를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은 한층 노골적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서는 우연히 엿들은 충격적인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의 끔찍한 속셈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부잣집의 첩으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는 남편도, 친정도, 관가도 의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번뜩이는 기발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팔려 신다면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팔면 어떨까?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가족으로서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젊은 아내는 어떻게 홀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 눈길을 끄는 방문을 붙이고 누구를 통해 엄격한 시어머니를 넘겨줄 구매자를 찾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금한 것은 이 기막힌 거래의 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사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맞서 싸운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효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적 존엄에 대한 질문이자 결국 용서와 화해라는 위대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팝니다. 단돈 10량, 장터 한복판에 붙은 방을 보고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돈 받고 판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 한 해 큰 복이 깃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4월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현숙한 처녀 민서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이웃 마을에서 보부상 일을 하는 상우라는 총각이었지요. 상우는 비록 부자는 아니었으나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젊은이였습니다. 결혼날 민서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를 해주었고 민서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민서야, 시집은 말 그대로 다른 집이 아니냐. 어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받들어라. 그것이 여자의 도리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가마가 신랑집 대문 앞에 멈추자 시어머니 김씨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김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 기다렸다.
우리 집에 이렇게 고운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조상님들께 감사드려야겠구나. 하지만 민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리는 매의 눈처럼 말이지요. 결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가자 김 씨가 민서가 가져온 혼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이불, 녹그릇, 은비녀, 옷감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눈빛이 점점 탐욕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헉! 혼수를 제법 많이 가져왔구나. 이 비단 이불은 참으로 곱구나. 이 은비녀도 보통 예사롭지 않고 민서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으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욕심을 민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결혼 첫날이니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궁금하신 거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시겠지. 민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효부가 되겠다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첫날 밤의 불안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틀기도 전 민서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며느리,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있을 셈이냐? 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게 굳은 표정만이 남아 있었음. 니다. 어서 부엌에 가서 불을 지펴라. 아궁이에 물도 길어오고 마당도 쓸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가 왔으니 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민서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찬 샘물. 이었지만 민서는 참고 일을 해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리는데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밥은 내가 먹을 것이니 내 방으로 가져가거라. 너는 저기 독에 있는 보리살로 밥을 다시 지어 먹어라. 며느리가 귀한 쌀밥을 먹으면 버릇이 나빠진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 첫날 아침부터 보리밥을 먹으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참았습니다. 어머님. 민서는 쌀밥상을 김 씨의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김 씨는 상을 받아 놓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보리살로 밥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김 씨의 방에서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을 떠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힘들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밥을 떠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씨가 빈 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어라. 빨래도 해야 하고 오늘 저녁에는 생선 조림을 해야 하니 장터에 다녀와라. 며느리, 온지 하루 만에 벌써 게으름 피우는구나. 민서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 다 우민서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왜 이리 차갑게 대하는지 민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효부가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젖은 이불을 껴안고 밤을 지샜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요. 그날 오후, 김씨가 갑자기 민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빨래를 개고 있다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혼수품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단 이불과 녹그릇, 은비녀와 옷감이 고이 담긴 함을 열어보며 입맛을 다시셨습니다. 며느리, 이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방에 두면 어찌 아느냐?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 아니겠느냐?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마을은 도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김씨는 민서의 말을 자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내 방에 잘 보관해주마. 안심하거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씨는 비단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제가 잘 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녹그릇 한 벌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시어머니가 보관해준다는데 거역하는 게냐? 이것이 효도냐?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씨는 민서의 대답. 도 기다리지 않고 은비녀와 옷감까지 모두 들고 나갔습니다. 민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소중한 은비녀도 외할머니가 주신 옷감도 모두 김씨의 손에 들려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서서 빈 함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민서는 꾹 참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우연히 김씨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그만 엿듣고 말았습니다. 김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비단 이불은 팔면 은자 5냥은 받겠구나. 녹그릇도 좋고, 은비녀는 내가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잘 됐어. 옷감은 나중에 팔아서 돈을 좀 보태야지.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관해 주신다던 말은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혼수를 빼앗을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민서는 주먹을 붉게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혼수, 외할머니가 손수 물려주신 옷감을 이렇게 빼앗기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김씨의 방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음. 니다. 베개 시절이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남편님은 어머니 편만 드실 게 분명해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긴 밤을 지샜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상우가 큰 보따리를 꾸리며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북쪽 장터로 행상을 떠나야 하겠소. 이번에는 먼 길이라 한 달은 걸릴 것 같소.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면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어찌 견뎌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리 오래 가시는 겁니까? 상우는 미안.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조금 일찍 돌아올 수도 있지. 그동안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민서는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혼수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상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관해 주시는 게 아니겠소? 어머니는 원래 알뜰하신 분이시니 나중에 돌려주실 거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어머니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집을 자주 비워서 당신이 고생이 많. 소 돌아오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겠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민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집을 떠나자 민서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민서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김씨가 마루에 앉아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으니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게으름 피우지 말 거라. 김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민서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고 밥은 보리밥에 된장국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김씨의 방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발소리를 죽이고 김씨의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마님, 그 며느리를 정말 파시겠다는 겁니까?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팔고 말고. 저 계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일은 시킨 대로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입만 하나 더 먹이자니 아깝지 않겠나? 중매쟁이로 보이는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찌 아시려고요? 김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들은 효자라네. 내가 며느리를 내보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거야. 게다가 저 계집이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매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집으로 보내실 작정입니까? 김씨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이웃고을 부잣집 김진사 댁에서 젊은 첩을 구한다더군. 저 계집은 젊고 솜씨도 좋으니 첩으로 들이면 딱 좋지. 은자 3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서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잣집 첩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중매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흘 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때 내가 가마를 가지고 와라. 내가 저 계집을 속여서 태울 테니. 알겠습니다. 마님, 중매쟁이가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중매쟁이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민서는 용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민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팔다니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도망칠까? 관가에 호소할까? 하지만 어느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민서는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팔려 하시니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팔면 어떨까? 동이 터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민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눈칫밥을 끼치고 혼자 떠나면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 민서는 이불을 꼭 쥐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관가에 호소할까?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면? 오히려 내가 불효로 낙인 찍힐 게 분명해. 아무도 내 편을 들어 주지 않을 거야.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방 안에 앉아 궁리를 계속했습니다. 어젯밤에 떠올린 그 대담한 생각, 시어머니를 먼저 파는 것,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여겼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첩으로 팔아은자 30냥을 받으려 하셨지. 그렇다면 나도 시어머니를 팔면 어떨까? 하지만 영영. 버리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몸소 느끼시게 하는 거지. 민서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겪으시면 그때 비로소 며느리의 마음을 아실 거야. 그리고 다시 모셔오면 되는 거야. 민서의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를 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속여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마을 어귀에 사는 방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방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세상 물정의 밝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방할머니께 여쭤보자. 분명 좋은 방도를 알려주실 거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습니다. 민서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김씨가 아침상을 차리라고 소리칠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으로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저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민서는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김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서 다녀와라. 저녁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아니라 마을 어귀 방할머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할머니는 작은 초가집에 홀로 살았습니다. 민서가 대문 앞에 서자 노파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셋째 웬일이냐? 들어오너라. 민서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혼수를 빼앗긴 일, 그리고 어젯밤 엿들은 무서운 계획까지 말입니다. 방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김씨 영감댁이
원래 욕심이 많기로 소문났지. 하지만 며느리를 팔려 하다니 이건 너무 지나치구나.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노파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망쳐야 할까요? 방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내가 불효자가 되고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민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팔려 하시니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파는 겁니다. 물론 영영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고생을 시켜서 깨우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방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누가 늙은 이를 사주겠느냐? 민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파님께 여쭙고자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방 노파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딱 한 사람 있어. 이웃 마을 백노인을 아느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방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천하의 구두쇠야. 재산은 많지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인색쟁이지. 사람을 일꾼처럼 부리면서도 밥은 쥐꼬리만큼 주는 사람이란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방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시어머니를 단박에 길들일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양반뿐이야. 욕심쟁이는 욕심쟁이로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 민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님, 고맙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방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용기를 내거라. 네가 하려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니 말이다. 방할머니의 집에서 돌아온 민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김씨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방 안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올 때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푼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 이건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주머니를 꼭 쥐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서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글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방에 도착하자 훈장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의 며느리가 아니냐? 무슨 일로 왔느냐? 민서는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훈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방문을 하나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 무슨 방문을 쓴단 말이냐?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시어머니를 파는 방문을 써 주십시오. 훈장은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를 판다고? 셋째, 정신이 온전하냐? 민서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기에 이러는 것입니다. 부디 써 주십시오. 훈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시어머니를 파는 것은 천하에 없는 일이야. 이게 무슨 패륜이냐? 민서는 무릎을 꿇으며 간청 했습니다. 훈장님, 제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잣집 첩으로 팔려 하십니다.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팔아서 깨우침을 드리려 합니다.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판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디 도와주십시오. 훈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 일로 무슨 탈이 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훈장은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가 불러주는 대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를 팝니다. 나이는 60이 조금 넘었으나 정정하며 재물 모으는 재주가 천하일품입니다. 집안 살림을 바로 잡고 싶은 분께 단돈 10냥에 드립니다. 방문이 완성되자 민서는 훈장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셋째, 정말로 이 일을 하려는 게냐?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튿날 아침, 민서는 장터가 열리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민서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터에 가서 된장을 사오겠습니다. 김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된장은 아직 남았다.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마라.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장터 구경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으른 것 같으니라.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민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품속에는 훈장이 써준 방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민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 파는 사람, 생선 파는 사람,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방문을 꺼? 내 나무 기둥에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이냐? 시어머니를 판다고? 세상에 미쳤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담담한 얼굴로 서서 방문 옆에 섰습니다. 한 어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셋째, 정말로 시어머니를 팔려는 게냐? 이게 무슨 패륜이냐?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재물 모으는 재주가 비상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법이 없으십니다. 게으름을 싫어하는 집안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께 모시려 합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돈 받고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민서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시며 집안을 다스리는 재주가 뛰어나십니다. 단돈 10냥에 모셔가실 분을 찾습니다. 한 노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0냥? 늙은 이를 10냥에 누가 사간단 말이? 야, 하지만 민서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라면 10냥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민서를 보러 왔습니다. 저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판다는 계집이로구나. 상우의 며느리가 미쳤나 보다. 아니야. 들어보니 김씨 영감대기가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더라.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민서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민서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터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모셔가실 분 계십니까? 그날 저녁, 마을은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내들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상우의 며느리가 미친 게 분명해. 시어머니를 판다니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나 한 안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안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야. 저 민서란 계집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모르나? 결혼 때 시어머니 발까지 씻겨 드렸다던데. 맞아. 나도 봤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던데 게으른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판다고 나섰으니 필시 사연이 있을 거야. 한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김씨 영감대기가 며느리를 몹시 못살게 굴었다더라. 혼수도 다 빼앗고 보리밥만 먹였다지 뭐냐?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동네 순이 어미가 직접 봤다잖아. 며느리는 보리밥 먹는데 시어머니는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먹더래. 안내네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거 참 너무하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그렇게까지 하다니. 들어보니 며느리를 부잣집 첩으로 팔려고 했다던데.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남자들도 주막에 모여 이 일을 논란했습니다. 법도를 따지자면 며느리가 잘못이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팔려 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렇긴 하지. 며느리도 사람인데 죽으란 법이 어디 있나. 마을 어기 정자에 모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란 계집보. 통 내기가 아니야. 겉으로는 순하니 듯하나 속에는 배짱이 있더라고. 그래,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맞서 싸우는 걸 보니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하며 사람들의 의견은 서서히 민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민서의 행실이 워낙 바르고 착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쪽 마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판다고 방을 붙였다더라. 허, 세상 참 별일이 다 있구만. 하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팔려 했다지 않나? 그럼 며느리만 나무랄 일이 아니지.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동안 정작 민서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장터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서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지만 민서는 흔들림 없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시가 되었을 무렵, 한 늙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바짝 마른 체격에 낡은 갓을 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그대가 시어머니를 판다는 계집이냐?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늙은이는 방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늘게 뜬 눈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살폈으니 다 재물 모으는 재주가 비상하다고. 그게 정말이냐?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혼수품까지 빼앗아 숨겨두실 만큼 재물에 밝으십니다. 또 한 푼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으시지요. 늙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수까지 빼앗았다고? 허, 그 정도면 제법이로구나. 민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법이 없으십니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재주도 뛰어나시고요. 나이는? 60이 조금 넘으셨으나 정정하십니다. 늙은이는 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좋다.
하나, 10양은 비싸다. 5양이면 돼. 지 않겠느냐? 민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10양이 제 값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가치를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늙은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값을 깎을 생각도 없단 말이냐? 늙은이 하나에 10양이라니 터무니없구나. 민서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안 사시면 말씀하십시오. 늙은이는 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법 배짱이 있구나. 좋다. 그럼 8양은 어떠냐?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양입니다. 한 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늙은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물 모으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부리면 분명 이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10양을 주겠다. 늙은이는 허리춤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 은자 10양을 세어 내놓았습니다. 민서는 돈을 받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마님. 민서는 처음으로 늙은이를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늙은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찌 내가 대감인 줄 알았느냐?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시는 분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백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제법 눈썰미가 있구나. 좋아. 언제 데려오면 되겠느냐? 민서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시에 저희 집 앞으로 가마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 태워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백노인은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물 모으는 재주가 있다니 기대되는구나. 다음 날 오시가 되자 민서의 집 앞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백노인이 보낸 가마꾼이 낡은 가마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김씨의 방으로 들어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씨는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민서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좋은 자리를 하나 구해 습니다.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수양 어머니로 모셔가고 싶다 하십니다. 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양 어머니라고? 부잣집이라면 얼마나 부자인데. 민서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땅이 100마지기가 넘고 종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가마까지 보내셨습니다. 김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거기 가시면 비단 옷도 입고 매일 고기 반찬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머님을 모실 것입니다. 김씨는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리는 것도 좋지만 부잣집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장 가자. 언제 출발하느냐? 민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가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씨는 부랴부랴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민서가 가져온 혼수품 중 은비녀도 머리에 꽂았습니다. 어머님, 참으로 곱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민서가 거울을 받쳐 들며 했습니다. 김씨는 거울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부잣집에 가려면 이렇게 차려 입어야지. 김씨는 허리춤에 돈 주머니도 찼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에게서 빼앗은 돈과 혼수를 팔아서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가마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김 씨는 가마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마가 좀 낡긴 하구나. 부잣집 치고는 가마가 볼품없네. 민서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검소하신 분들이라 일부러 낡은 가마를 쓰신다고 합니다. 알뜰하신 어머님과 잘 맞으실 것입니다. 김 씨는 고 개를 끄덕이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것 참 좋구나.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로구나. 민서는 가마 옆에서 김 씨를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곧 문안 드리러 가겠습니다. 김 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집안 살림 잘 돌보라.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는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서서 배웅했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자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소서. 가마가 한참을 달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가마 안에서 그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마지기 땅에 종이 20명이라니 얼마나 큰 저택일까? 나도 이제 귀한 대접을 받겠구나. 가마가 멈추자 가마꾼이 발을 내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기대에 차서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커녕 지붕이 허물어져가는 낡은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가 어디냐? 김 씨가 소리치자 초가집 문이 열리며 백노인이 나왔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 낡은 옷을 걸친 늙은이를 보고 김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집주인은 어디 있느냐? 백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이라니? 무슨 소리냐? 나는 수양 어머니로 온 것이다. 백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양 어머니? 허갔구나. 너는 내 며느리가 나한테 팔아넘긴 몸이야. 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음. 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나를 팔았다고? 백노인은 허리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매문서가 있다. 내 며느리가 너를 열량에 팔았어. 이제 너는 내 종이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감히 나를 팔다니? 백노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말해주마. 아침에 일어나면 밭을 매야 한다. 물도 길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집 안팎을 청소해야 한다. 김 씨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나는 양반집 안주인이요. 백노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반종이 무슨 양반이냐? 일 안 하면 밥도 없다. 밥. 은 하루 두 끼. 그것도 좁쌀죽만 준다.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나를 당장 돌려보내라. 백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다시 가져오면 보내주지. 열량을 가져와라. 그럼 돌려보내마. 김 씨는 허리춤의 돈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지만 10냥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백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해라. 저기 밭에 가서 김을 매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매야 저녁을 먹을 수 있다. 김씨는 망연자실한 채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밭에 풀이 무성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김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씨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틀기도 전 백노인은 김씨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있을 셈이냐. 김씨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부려먹기만 했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노인은 호미를 내밀었습니다. 밭에 가서 김을 매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매야 한다.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받았습니다. 밭으로 가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도 못 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인가? 김씨는 주저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노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 느냐? 쉬지 말고 일해라. 김씨는 화들짝 놀라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풀을 뽑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백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밥 먹어라 내밀어진 것은 조그만 그릇에 담긴 좁쌀죽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김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걸로 어찌 하루를 버티란 말입니까? 백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 안 하는 놈은 밥도 먹을 자격이 없다. 일을 더 해야 저녁에 더 먹을 수 있다. 김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우물에서 집까지 10번도 넘게 오가며 물을 길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빨래를 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김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일을 마치고 저녁을 받았습니다. 역시 좁쌀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김씨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지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백노인의 호댕꾸지람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자 백노인이 회초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 안 하고 뭐하느? 야, 회초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김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백노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것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씨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씨는 좁쌀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릇을 바라보는데 문득 민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서도 이렇게 보리밥 한 그릇을 먹으며 얼마나 서러웠을까? 김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입니다.
낮에는 바치를 하며 민서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민서를 이렇게 부렸구나. 저 어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을 길어올 때도 민서가 생각났습니다. 우물을 오가며 어깨가 빠질 듯 아플 때마다 민서도 이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빨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을 때 민서도 이렇게 추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을 것을 떠올렸습니다. 백노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면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 안 하는 놈은 밥도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김씨가 민서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김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저런 말을 했어. 민서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회초리를 맞을 때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등에 떨어지는 회초리의 아픔보다 자신이 며느리의 마음에 준 상처가 더욱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며느리에게 지은 죄가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김씨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를 빼앗았던 일, 보리밥만 주며 구박했던 일, 심지어 며느리를 팔려고 했던 일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민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김씨는 자신의 탐욕과 심술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서야, 용서해. 다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김씨는 밤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서에게 입힌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서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대하리라. 아니, 내 딸처럼 아끼리라.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김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부상을 마치고 상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보따리를 등에 지고 대문을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녀왔소? 어머니? 여보.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상우는 부엌으로, 마루, 마당으로 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홀로 지낸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습니까? 상우는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왜 집에 안 계시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을 제가 팔았습니다. 상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팔았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상우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판단 말이냐? 상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다고? 그럼 어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중매쟁이와 김씨가 나눈 미략서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를 부잣집 첩으로 팔아은자 30냥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팔려고 했다는 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종이도 내밀었습니다. 빼앗긴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 혼수를 모두 빼앗으셨습니다. 비단 이불, 녹그릇, 은비녀, 옷감까지 말입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그러셨단 말이요.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저를 팔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민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저는 시어머님을 영영 버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몸소 느끼시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모은 돈을 보태어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효자이십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으셨던 것뿐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알고 있었소. 어머니께서 당신을 구박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그것이 나의 큰 잘못이요. 민서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상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올 생각이요.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 저는 시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요. 민서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사람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을 팔기로 결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님처럼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복수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잘못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깊은 뜻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 함께 어머니를 모셔옵시다. 내가 가진 돈도 모두 보태어 민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우는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어머니께서도 달라지실 것이요. 민서는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방님, 저는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딸처럼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요. 우리 셋이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위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와 민서는 내일 시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상우가 장사로 번 돈과 민서가 모아둔 비상금을 합쳤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요. 상우는 돈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며 말했습니다. 예, 내일 일찍 출발합시다. 민서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서와 상우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백노인의 집까지는 반나절 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낡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살게 굴었지만 저렇게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우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백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상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김씨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백노인은 가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로구나. 어머니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놓아라. 민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10량에 팔았으니 10량을 드리겠습니다. 백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량? 그것으로는 안 되지. 내가 한 달 동안 먹이고 재웠는데 그 값도 쳐야지. 15냥을 내놓아라.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은 12양뿐이었습니다. 대감님, 저희가 가진 돈은 12양뿐입니다. 부디 봐 주십시오. 백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15냥이 아니면 돌려보낼 수 없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부디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희 집이 가난하여 이것이 전부입니다. 백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불쌍하니 12양만 받겠다. 하지만 다시는 데려오지 마라. 상우는 얼른 돈 주머니를 꺼내 은자 12양을 쎄어 내놓았습니다. 백노인은 돈을 받아 세심하게 세어본 뒤 고개를 끄덕여 씁니다. 좋다. 밭에 가서 데려가거라. 민서와 상우는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씨가 허리를 굽히고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우의 목소리에 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야. 민서야. 김씨는 호미를 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머. 니를 용서해다오.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김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용서해다오. 민서는 김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함께 집으로 가십시다. 상우도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가십시다.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백노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김씨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악독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다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찌 버리겠습니까? 김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씨는 한 발짝도 며느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집의 모습에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서는 김씨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물을 데워 오겠습니다. 김씨는 며느리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다. 민서는 김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안다. 너를 사람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여겼던 내가 정말 미쳤었다. 민서는 조용히 김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혼수를 빼앗고 보리밥만 먹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지. 그것도 모자라 너를 팔려고까지 했구나. 김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백노인 댁에서 한 달을 지내며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민서의 손을 이마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민서야.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민서는 김씨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망하지 않습니다. 김씨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둔 것이 내 평생의 복이구나. 문 밖에서 지켜보던 상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진심으로 화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우가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우리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됩시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김씨는 아들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화목하게 살자구나. 민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반찬을 드시겠습니다. 김씨는 민서를 말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하마. 이제부터는 내가 며느리를 도울 것이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쉬십시오 하지만 김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함께 하자구나.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김씨는 부엌에서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나를 팔았을 때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나를 깨우쳐 주려 했다는 것을 말이다. 민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정성껏 차린 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마을에서 가장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빼앗았던 혼수를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을 때면 김 씨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천하의 효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오. 민서의 지혜로운 처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 시어머니도 사람이니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민서와 김씨, 그리고 상우는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